부산의 이슈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부산 YMC 오은범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소식입니다. 그동안 원점에서 원전 정책을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신규 2기의 원전 건설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우선 정확하게는 이제 신규 2개의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2035년에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 계획도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네네. 규모가 이렇습니다. 2.8기가와트 규모의 하나당 1.4기가와트가 되겠죠. 이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을 하고, 그보다 앞선 2035년에 미니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SMR 0.7기가와트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이제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당장 들으면 규모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네네. 2.8기가와트면 100만 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런데 그게 부산이 15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산은 좀 대구나 이런 광역 도시들이 1년 동안 다 쓸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양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작업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네. 일단 11차 계획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이미 지난해 11월이죠.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이 승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가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지역사회에 좀 있었는데, 아마 그게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AI 대전환 시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 그래서 원전이 아니고서는 좀 해결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좋게 말하면 현실적 고민이 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원전 문제는 사실 우리 부산을 비롯해가지고 원전이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2차 계획은 언제쯤 발표가 되고 그때 원전 부지도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12차 정기본 발표는 올 상반기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발표 때 신규 원전 부지를 확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정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완전 새로운 부지를, 시기가 좀 촉박하잖아요. 네. 촉박하니까 새로운 원전 부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원전 건설 추진되다가 멈췄던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우선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는 지역 경북 영덕 천지 1, 2호기 부지가 일단 떠오르고 있고, 또 강원 삼척 대진 1, 2호기 부지도 예전에 이제 하다가 실패한 지역이어서 아마 거기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 시설이 있는 울산이나 경주 등에서도 유치 계획을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워낙 지역사회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신규 원전 부지를 아마 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이게 참 이견이 컸던 그 대표적인 정책인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반대가 됐다가, 이번에는 또 민주당 정부긴 합니다만 원전 계속 추진이 결정되면서 이게 논란이 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정부 당 대표 시절에 저희가 고리원전 문제 때문에 한번 부산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저희가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서, 사실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면 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좀 태도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리원전 2호기 같은 경우에도 수명 연장이 됐고요. 네. 이번에도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우선 좀 듭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에너지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탈원전하면 진보, 또 원전하면 보수, 이런 식의 논란을 더 이상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력 수요가 크죠. 사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좁은 국토를 생각해 보면 재생에너지만 해가지고 이걸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원전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율을 좀 줄여야 되는 건 당면 과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정부는 이제 그런 문제로 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진보는 탈원전, 보수는 원전 친화 정책, 이런 틀을 그냥 순수 에너지와 전력 수급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좀 봐달라,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정부 내에서 이제 그 신규 원전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수요가 많다는 것만으로 그러면 설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좀 입장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을
공론하는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바로 이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현실성이 좀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AI 시대에 안정적 전력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설득을 시킨 거죠, 대통령은. 네네. 대통령 이렇게 해서는 AI 시대 뭐 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성한 기후부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는 원전을 안 지으면서 해외에다 우리 원전 기술을 팔 수 있느냐? 네. 좀 모순이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전 인근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후부 장관일까 산업부 장관일까 사실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전력이 필요해서 원전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예. 문제는 기존에도 엄청난 원전 밀집이 된 동해안 벨트가 또다시 유력한 후보지가 된다면 언제까지 수도권을 위한 전력 공급지가 돼야 하는가 하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결정을 하면서 이제 기후부가 주관한 토론회가 2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2번밖에 없었고 여론조사도 사실은 실제로 행기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과제가 있죠. 이제 원전도 고준의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폐기물 연구단지에 대한 입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준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뭐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 폐기물이 나오면 건식 저장 시설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전 있는 지역에 폐기물도 같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큰 거잖아요.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거.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전 입지에 대한 폐기물 이런 것들이 계속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위험성이 높은 원전 단지는 수도권 반대편에다 계속 짓고 또 노원전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일자리 또 반도체 단지는 수도권으로 다 가고 있고. 네네.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네. 언제까지 이런 구조가 계속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울경을 비롯한 동해안 벨트는 정반대에 있는 수도권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력 공급 배후 단지화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너무 답답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정반대를 하려고 하면 부지 선정 작업이 더 빨라져야 됩니다. 더 가속도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지역에 원전 건설을 한다? 불가능한 거죠. 거의 불가능이죠.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네네. 결국 기존 시설 인근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까지 이런 전력망 제국에 대한 비효율성 또 차별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까? 이거는 원전을 계속 하는 이상은 바뀔 가능성이 네네. 낮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2기를 짓는다. 네. 여기에 함의를 AI가 뭐 전력을 많이 요구하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모든 신규 원전이라는 곳에 보면은 이미 있는 원전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옆에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의 수용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 동네에 원전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도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원전이 있던 곳은 이미 그 주민들도 거기에서 뭐 취업을 하신 분들 네, 있고 또 맞습니다. 혜택을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탈원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 안전거리라는 게 30km까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실제 조사할 때는 5km 이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권역이 사실은 다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5km 이내만 하다 보니까 기장군. 그러니까 기장군에 만약에 노원전을 폐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장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혜택 받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성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원전단지 있는 데는 수용성이 그래도 좀 더 나은 편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서 제가 두 곳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영도 사실 우측이더라고요. 있는 지역이잖아요. 있는 지역이에요. 다 있는 지역 옆에다가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용인 반도체 단지를 네. 뭐 전북으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력과 용수 확보가 용이한 지역으로 뭐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네네네. 논쟁도 있었는데 일단은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여지는 남겼는데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조차도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런 문제조차도 조금 진짜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차별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사실 이런 논쟁까지
발발할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나오는 게 지방 분권, 자치분권 강화, 국토 균형 발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아무리 나와도 약간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이재명 정부를 할 거야라고 하는 확신이 덜 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왜곡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왜곡된 시각이 그 관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봐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용인단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당연히 기업이 선택한 거라고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기업이 선택한 거다. 하지만 누가 그 기업만 선택한 겁니까? 정부에서도 정부 국가계획을 국가단지를 만드는 건데 정부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정에 참여를 했었고 당시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건 용인이 아니었죠. 구미였지 네네. 않습니까? 구미가 거의 뭐 무상으로 또 부지를 주겠다라고 할 정도의 제안을 했고 구미도 나쁜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자면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근데 이제 어쨌든 인재 확보를 이유로 용인으로 이제 모든 근데 것이 저는 이게 제일 좀 화가 나는 게 박사급 인재 확보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고금천재 이런 논리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지방차별적 발언인 거죠. 아니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인재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굉장히 수도권 딱 포커스가 딱 거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요즘 뭐 석사나 박사급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 출신들도 엄청나게 많은 또 능력을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그런 인재를 골고루 키워야 반도체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재를 다원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인재가 다 채용되지 못하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좋은 석학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수도권에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해외 나가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인재 유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동시에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또 여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이게 벌써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것도 계속 지금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고 그 전력의 여건이나 모든 것이 좋아도 인재 확보 이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이런 논리에 밀린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대통령이 뭐 그 전력망 문제 또 뭐 용수 문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거다. 물론 대통령이 뭐 현재와 같은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으로 뭐 전력, 용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걸 만약에 이 언급 수준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당장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부터 도입하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이득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되고 어쨌든 이 정책과 제도에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은 행정통합 진행상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어제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연내 주민투표와 2028년 통합지자체장 선출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어제 이제 일할 안에 한다 하다가 이제 어제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박경정 부산시장 또 박한수 경남지사가 함께 부산 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올해 안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하고 또 내년에 통합자치단체의 권한 책임을 담은 특별법 추진하고 네네. 그리고 2028년도에 통합단체장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지금 올해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 6월 달에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와는 전혀 다른 결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다. 그리고 주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서도 부산 경남이 요구하는 특별법이 수정된다면 투표가 걸쳐가지고 통합 시기 앞당길 수 있다. 이게 지금 권한은 정부가 주는 건데 지금 오히려 지금 역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이야기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두 시도는 현재 정부 주도의 속도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좀 표명을 했고요. 또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지원 규모도 지방과 협의 없는 일방적 제시, 뭐 콩고물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좀 있었고요. 그래서 두 시도는 이제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의 수준으로 개선을 해서 2024년 회계 기준으로 보면 연 7조 7천억 원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서 통합지자체가 완전한 재정 자치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8개 시도 단체장들의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뭔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주민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특별법에 담긴다라는 그 조항이 있다면 주민투표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특별법이 없다면 그럼 주민투표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첫 번째. 그러니까 연내에 뭐 주민투표를 한다는데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법이 요구가 된다면 당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만든다. 이거는 정말 오랜 수원 사업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지금 7.5대 2.5 정도밖에 되질 않고 7대 3 만드는 것도 쉽지 않죠.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특별법에 넣기는 정말 요원할 것 같고 또 회계 기준으로 연 7조 7천억 원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럼 좋죠. 좋은데 이거는 이런 얘기를 다 걸어놓고 이거 걸어놓고 저거 걸어놓고 한다는 얘기는 이 정말 요원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주민투표만 보면 내용에서 이미 모순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 있냐면 일단 올해 안에 주민투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주민투표를 할 때 조건이 그러면 뭐가 달리느냐? 통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한다는 걸 전제로 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그쪽에서 이제 두 분이 모여서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만약 특별법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앞당길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법 내년에 한다며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되지도 않은 특별법은 내년에 추진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요. 올해 주민투표라고 하면 내년에 또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용에서 일단 모순이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네. 또 하나 6대 4는 정말 원하는 거죠. 지방에서는 6대 4. 네네. 근데 이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연간 5조 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런 내용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한테 지금 오는 국비 지원되는 비율 그 내용에 포함된지 안 했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럼 7조 7천억을 항구적으로 준다? 그럼 당연히 그 비율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7조 7천억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해놓고 항구적으로 달라?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한 느낌은 뭐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속도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인데 시도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광주 전남은 특별시 이름 같이 결정하고 속도를 높이는 상황인데 부산 경남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8개 시도 긴급 간담회 뭐 요청했다는데 이미 다른 시도는 속도를 엄청나게 네네. 부산 경남보다 뭐 몇 발짝 앞에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상황에 지금 8개 시도 간담회 한다면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통합을 그럼 몇 개월 만에 할 수 있나? 완성 높은 걸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부가 제시하는 뭐 인센티브나 지원 제도를 가지고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 퀘션 마크를 던질 수는 있는데 반대로 그럼 시간이 충분하면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속도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흡하더라도 우선은 만들어 놓고 뒤에 이제 보완하는 작업들을 가져가는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수도권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빨리 규모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목소리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는 목소리의 비중이 큰 거거든요. 네네. 600만이 넘는 도시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까지 붙으면 거의 800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이거는 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물론 정부가 제안한 내용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서로 주장만 내세우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이것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저기는 우선 또 거기에다가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뭐 통합 지자체장을 뽑는 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특별법도 다음 달에 바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부산 경남의 태도는 전혀 방향성과는 좀 맞지 않다. 지금 그런과는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좀 틈새를 짚어보면 광주 전남에서 지금 그 해당 지자체장은 사실 거의 목소리를 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한다라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기득권을 놓겠다라는 게 전제가 된 겁니다. 두 분께 여쭤본 거예요. 자, 여러분 부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나
놓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힘들겠는데 이렇게 성적표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단적으로 이런 게 있죠. 28년도에 통합지자체장 뽑는 로드맵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과 같이 뭐 뽑는다고 네, 하는 건데 네. 근데 두 분이 그럼 우리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임기단장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전제돼 있다라고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근데 두 분이 된다면 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두 분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죠? 누구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의 네. 이 영예를 로드맵에다가 포함시켜 버리면 이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사실 부산 경남의 주장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제도화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해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모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에는 이 타 지자체와의 속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지자체 아까 말씀드린 광주 전남, 뭐 대전 충남 아니 대구 경북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거기는 국회의원들도 지역 다 국힘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조호영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구시장 출마를 밝히고 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정부가 지원금 줄 때 이거 빨리 받아가지고 대구 경북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정작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소리가 없다. 더 중요한 거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그냥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거, 그다음에 두 연구원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어제 이제 기사가 났던 로드맵, 지역별 로드맵이라는 걸 예, 봤는데, 뭐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어떻게 어느 뭐 지역에 뭘 배치하고 하는데 그거는 통합돼서는 없는 시너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여기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관심이 많은 사람이 봤을 때도 그러면 이제 두 시도가 통합하면 이런 비전이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느 지역은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이거를 그냥 수건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이 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통합 단체장이 주민의 의견을 얻어서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어디에 정말 반도체 단지를 뭐 몰아넣겠다. 대신에 거기 교통망을 다 연결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가능하겠다. 뭐 이런 느낌의 좀 확실한 비전이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은 답답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되고 지금 시기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작업을 했다 이런 느낌 정도여서 오히려 지금 사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통합지자체 그럼 청사 어디다 둘 거냐 이것도 제일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는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미 중립지대 준다는 얘기까지 세 하고 군데 있어요. 무안, 네. 광주 저기 전남 하면서도 동부 쪽에 딱 어쨌든 전남 지역에다가 세 개를 놓는다고 핵심 청사를 그랬어요. 한다고 했으니까 네네. 부산도 창원 부산에다 둘 것이고 그럼 중간에 통합청사 어디다 둘 거냐 이 문제도 나와야 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말은 굉장히 점잖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4년간의 20조 지원만 해도 6월 지선 전 통합지자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부가 어쨌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이제 계속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저는 정부가 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당장 이제 국민의힘 행안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하고 행정안전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러면 6월 이전에 하는 데는 이 정도 지원하고 6월 이후에는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청와대에 지침이 없는 거죠 지금.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건데 사실 또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때. 네. 여기 뭐 처음에는 대전 충남 정도, 뭐 광주 전남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대구 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 경남도 한다고 하니까 이 재원 어떡하죠? 약간의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했겠습니까? 재원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줘서 국민들이 볼 때도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구나. 네. 속도는 촉박하지만 시간은 촉박하지만 나름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또 여기서도 아까 제가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치권, 재정권 얘기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이야기 맞아요. 네. 근데 자치권과 재정권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이 권한이 왜 지금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던져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거 안 주면 우리 못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시간 늦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라고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금액이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항구적으로 7조 7천억 원을 이제 보장해주면 그죠? 근데 1년에 5조를 4년 동안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항구적이라는 표현을 배제하더라도 5조는 추가적으로 5조를 준다는 얘기고 네네. 7조 7천억 원은 기존 예산에서 7조 7천억 원까지 뭔가를 늘려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플러스 알파로 7조 7천억을 준다는 건지 사실 5조 원이면은 부울경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2조, 2조 뭐 1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계산도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저는 좀 격하게 되더라고요. 지방세를 4로 만든다고 네. 했을 때의 계산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게 맞죠. 추가 지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은 기존 거와 묻혀서 오는 거니까 네.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산 YMC 오은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